네, 안녕하십니까. 박정섭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2016년도 행정사 시험 1차 과목인 행정법 문제 20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금년까지 4번에 걸쳐서 이 시험이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금년에도 사실 그다지 난이도가 높아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1차 시험은 여전히 기본에 충실하게 기본적인 기출문제들 위주로, 기출문제가 사실 별로 없죠. 행정사 시험에는 몇 개가 안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그동안에 공무원 시험 기출문제가 딱 좋아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충분히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20문제 전부 100점이 가능한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하고 같이 핵심 위주로 해서 보겠습니다. 21번에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 신고 문제는 꼭 나오죠. 특히나 행정사 시험인데. 그래서 신고는 학문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자체 완성적 신고와 뭐라고요? 그 행위 요건적 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완성적 신고는 이제 그 행정청에 신고서가 접수되는 순간 그러니까 법적 효력을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수리 또는 수리 거부는 처분성이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근데 행위요건적 신고는 그 수리 자체가 행정행위의 요건이 되기 때문에 수리를 거부당하면 그 의무를 제한받는 겁니다. 권리 행사를 제한받는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21번에 1번 보세요. 그래서 법령상 신고사항이 아닌 신고를 수리했다. 이 자체는 처음부터 이거는 처분이 아니죠.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데 신고를 했어? 그럼 수리했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볼 것도 없어요. 2번은 행정청은, 자, 이것은 행정절차법 규정입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어. 그러면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신고인에게 이제 보완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이요. 그 법상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해제시키는 기능을 하는 신고. 이 말은요, 좀 말이 어려운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위를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신고 없이 한 행위는 위법한 거죠.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무신고 행위로서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4번에 이것은 판례 사안입니다. 4번이요. 그래서 건축법에 따른 착공 신고가 반려되었음에도 반려가 되었음에도 만약에 건축물을 착공을 하게 되면 일정한 제재를 또 받아요. 거기 나오듯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 우려가 있으므로 이것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가 몇 년 전에 나왔죠. 중요한 판례입니다. 5번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당구장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 신고에 대한 수리를 거부하였음에도 영업을 하면 무신고 영업이 되느냐. 이 5번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자체 완성적 신고와 행위 요건적 신고 중에 이 당구장업 신고가 뭐냐 이거야. 당구장 영업 신고가 과연 그 두 개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아야 이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당구장 영업은요, 수업 시간에도 했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당구장업은요, 자체 완성적 신고라고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 무슨 골프장업하고는 달라요, 차원이. 그래서 이거는 적법한 요건을 갖춰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당구장을 할 수 있는 거야. 다만 학교 앞에 정화구역, 환경 정화구역 안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거기에 따른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그 절차만 교육청을 거쳐가야 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자 5번 틀렸죠. 이거는 수리를 거부당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법적인 의미가 없어요. 자체 완성적 신고이기 때문에. 따라서 무신고 영업도 아닙니다. 22번 문제로 가시죠. 22번. 법원. 법원이라 하면 이 행정법의 존재 형식을 말하는데 법원은 크게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보시면 행정법의 일반 원칙 뭐가 있죠? 평등 원칙, 비례 원칙, 신뢰 보호 원칙 이런 게 있잖아. 이것도 일종의 법원이에요. 법원이란 얘기는 이러한 비례 원칙, 평등 원칙을 위반한 행정 행위는 바로 위법해집니다. 2번. 행정법의 특징이 행정법전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수백 개, 수천 개의 다양한
법률로 이루어진 것이 행정법이야. 단일 법정 없습니다. 3번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수차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져 행정관행이 되었다며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 구속력을 가느냐? 틀렸습니다. 위법이란 말이 틀렸어요. 일단 자기 구속력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 구속력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반복해서 행위를 하며 이건 나중에 제3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자기 구속력이야. 이러한 자기 구속력은요 적법한 영역에서만 인정됩니다. 네, 위법한 영역을 어떻게 과거에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반복해서 합니까? 행정은 위법한 행위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3번 틀렸어요. 4번은 대법원의 판례가 일반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하였어도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 법원은 직접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법원조직법 8조에 따르면 상급심의 결정은 하급심을 기속하도록 되어 있어. 이 말은 하급심은 대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돼요. 그렇지만 이거는 동일한 사건에서의 이야기지. 서로 다른 사건인 경우는 어떻게 따릅니까? 다른 사건이라고 한다면 하급심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재판하는 거죠. 4번은 맞습니다. 5번은 이게 90년대 초반에 우리가 북한하고 같이 맺은 그 합의서예요. 남북 화해, 남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원 남북 기본 합의서 이렇게 부르죠. 남북 기본 합의서는 조약이냐 아니냐? 이건 조약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 대법원에서 얘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얘기했어요. 조약이 아니냐 조약이냐의 실익은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조약이 아닐 때는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어요. 자, 23번 봅니다. 이건 아주 쉬웠죠. 그래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법률이라는 것이 공포됐다고 해서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른바 주지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만 효력을 발생해서 시행일이 됩니다.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건 그대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20일이죠. 네, 공판으로부터 20일이 경과돼야 한다. 다만 저 해설에 있듯이 30일짜리가 하나 있으니까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와 관련된 경우는 30일이 경과된다. 거기까지 아셔야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보시죠.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입법 하면은 이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포함됩니다. 동그라미 1번 보면 법률의 위임에 의해 효력을 갖게 된 법규명령이 그러면 요 단계까지는 적법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법률의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면 효력이 없어지죠. 법규명령. 그러니까 근거법이 없어지니까 법규명령의 효력이 없어져. 그런데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있었을 때는 아무 하자가 없었던 거야. 소급할 필요가 없죠. 근거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거지. 뭐 소급해서 무효다. 이거 틀렸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감사원 규칙은 과연 법규명령이냐에 대한 쟁점인데요. 감사원 규칙. 우리 헌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법규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대법원 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이렇게 있어요. 이 감사원 규칙이란 건 헌법에 나올 것 같죠? 없습니다. 감사원 규칙이란 말 자체가 헌법에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법규명령이냐 행정규칙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견해에 따라 다르죠. 예시설이냐 한정설에 따라서. 어쨌거나 틀렸어요. 여기서 아무튼 헌법에 명시적 근거가 있단 말이 잘못됐습니다. 3번 보시면 동그라미 3번 고시는 그 내용에 따라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수도 있고 행정처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판례 입장이 바로 이거예요. 3번은 맞아요. 원래 고시, 예규, 훈령 이런 거는 대통령령하고 다르죠. 그래서 그 성격이 대개는 행정규칙이에요. 행정규칙인데 그 내용이 고시가 혹시 상대방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개별적으로 부과하게 되면 이건 행정처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에요. 맞아요. 4번 명령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요게 헌법 107조 2항의 내용이죠.
이른바 명령규칙 위헌 위법 심사제도인데 법원이요 재판을 할 때 그 재판에 적용되는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각급 법원은 이걸 판단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1심, 2심, 3심으로 올라가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틀렸어요. 4번. 요 사실 뒤에 보니까 이게 같은 소재가 또 나오던데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자 일단 법률이 법규명령에다가 위임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원칙이지. 포괄적으로 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법률의 내용을 보면 다음에 법규명령이 어떤 내용이 규정될지를 알 수 있다는 내용인데 우리 중요한 판례입니다. 판례는 조례에다가 위임할 때는 포괄적으로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죠? 네. 조례는 지방의회가 만든 것인데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는 약간 달리 취급해줘서 법률이 포괄적으로 위임을 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네, 25번 문제로 갑니다. 이게 무슨 문제죠? 판례 할 때 선행 처분에 취소 사유가 있음을 들어 후행 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이른바 하자의 승계 문제죠. 하자의 승계. 그렇죠? 25번 하자의 승계. 그래서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이렇게 연달아 있을 때 여기에 이제 하자가 여기에는 있어. 예, 근데 이제 불가증력이 발생합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에 행정쟁송을 제기하지 않았죠. 후행행위는 적법한데 이럴 때 선행행위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툴 수 있느냐 이제 이게 하자의 승계예요. 이 문제는 이제 판례를 알아야만 풀 수 있었습니다. 25번의 1번 같은 경우는 사업인정 처분에 하자가 있었는데 수용제길 처분에 하자가 없었어. 그러면 사업인정 단계에서 이걸 다퉜어야지. 나중에 쟁송기간이 지나고 나서 수용제결해서 다툴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죠? 수용제결 처분에 취하수를 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가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맞어요? 나머지 인정했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100점이 가능했다고 했는데 혹시 한 문제 정도 틀린 분이 계시다면 25번 문제 같은 경우는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보더라도 5개 중에 한 2개, 3개 정도는 좀 까다로운 판례들이 여기 있습니다. 26번 보죠.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 거. 네, 인가의 개념은 행정청이 제3자의 법률행위에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가 인가죠. 그러니까 실무상으로 이제 승인이라고 불려지죠. 2번에 있는 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가 바로 인가입니다. 재단법인이 아무리 자기들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정관을 변경시켰다 하더라도 그 관할 관청에서 이러한 정관의 변경을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바로 뭐예요? 인가예요. 그런데 1번 보시면 공유순면 매립 면허나 3번의 하천 저명 허가, 4번의 어업 면허 있죠? 네,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하냐면 특허라고 합니다. 특허라는 것은 특허는요 행정청이 타인에게 권리를 설정해 주거나 능력을 부여해 주거나 법률 관계를 형성시켜 주는 행위를 말하지.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권리를 새롭게 설정해 주는 걸 특허라고 합니다. 5번에 그 발명 특허라고 있죠? 발명 특허는 명칭은 특허라고 되어 있는데 특허는 아니에요. 이게 뭐죠? 이른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중에 그냥 확인에 해당합니다. 확인. 그래서 어떤 물건을 이 사람이 최초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국가가 인정해주는 확인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법적 사실이나 사실적 다툼에 있을 때 국가가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걸 확인이라고 하고 발명 특허가 바로 확인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27번을 계속 보겠습니다. 27번. 직권취소와 철회. 직권취소와 철회는 행정처분을 했던 그 당사자 행정청이 이걸 없앤다는 거죠. 다만 취소와 철회의 차이점은
행정행위 성립 당시에 하자가 있었으면 취소고 나중에 새로운 사실이 발생해서 하면 없애버리면 그건 철회라고 합니다. 자, 기억은 행정행위의 취소 사유는 행정행위 성립 당시에 존재했던 하자라고요. 근데 철회는 행정행위 성립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행정행위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합니다. 기억은 맞네요. 니은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자, 과연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직권 취소가 가능하냐의 문제인데요. 분명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법적 근거 불요설. 그래서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행정청은요, 위법한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행위를 해놓고 보니까 이게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도록 되지. 설사 법의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네, 우리 통설과 판례는 그래서 법적 근거를 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틀렸어요, 이건. 디귿도 마찬가지예요. 철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정 변경이 새롭게 생겼다고 한다면 그 사정 변경에 맞춰서 철회가 가능할 수 있는 거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 아닙니다. 일단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만 따질 때는요. 니은과 디귿을 틀린 것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법적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신뢰보호 원칙상 반드시 철회나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아닙니다. 그런 문제하고 좀 달라요. 이거는 28번 문제입니다.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요, 원래 이제 행정대집행 같은 것을 하기에 곤란할 경우에 금전을 부과시키는 그런 실효성 확보 수단이죠. 이행강제금. 자, 1번은 틀렸어. 이행강제금요, 그 부과받는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가장 불리한 처분이에요. 아니, 금전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침익적 행위니까 당연히 법률 유보 원칙상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틀렸어요. 법적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행강제금. 그래서 실제로 개별법이 있어요. 2번처럼 건축법이 있긴 있는데 건축법, 뭐 농지법, 부동산 실명법 몇 개의 개별법에서 우리 이행강제금을 볼 수 있는데요. 2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일반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별법으로만 존재하지 일반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어. 이거는요, 1년에 2번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동그라미 3번이야. 그래서 반복해서 한다. 이른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번은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은 허용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건축법을 위반해서 건물을 지어놨죠. 그럼 이행강제금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벌금형을 가할 수도 있는 거야. 건축법 위반이니까. 이건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4번이 맞고 5번은 왜냐면 판례 내용인데 원래는 이행강제금이 이 이른바 비대체적 자기의무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였어요. 그 5번에 보면 대체적 자기의무라고 나오죠. 대체적 자기의무는 제3자가 대신할 수 있는 일인데 원래 이것은 행정대집행이라는 수단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행정대집행으로 할 수 있는 경우일지라도, 즉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인 경우일지라도 행정대집행과는 별도로 이행강제금도 선택해서 부과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럼 5번도 틀렸지. 29번 문제죠. 행정 절차. 옳지 않은 거 1번. 자, 행정청이 처분할 때는요, 일단 이유 제시 내용인데 이유 제시해야죠. 상대방한테. 네, 처분할 때 왜 이러한 처분을 하는지에 대한 법적, 사실적 근거를 밝혀야 됩니다. 이게 이유 제시죠. 그런데 우리 행정절차법은 이유 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3가지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첫째, 바로 이거예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할 때 안 해도 됩니다. 두 번째, 단순 반복적이거나 아니면 경미한 처분으로서 상대방이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긴급을 요할 때.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자, 1번 틀렸죠. 신청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는요,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틀렸어요. 2번, 요건 사전 통지인데요. 사전 통지.
그래서 침입적 처분할 때, 상대방한테 불리한 처분할 때 미리 알려주도록 하는 게 사전통지인데, 사전통지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죠. 이럴 때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도 있고요. 3번에 보면, 자, 직위해제 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네. 직위해제 처분,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네, 이건 이제 예외 사항입니다. 행정절차법이라 해서 항상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3번은 네, 맞고요. 4번은 법령상 청문이 요구된다. 이거 과거 판례인데 상대방이 단순하게 청문일 시에 불출석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로 볼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판례예요. 4번. 5번은 처분할 때는 문서주의가 원칙이죠. 이제 문서로 보내야 되는데 다만 신속한 경우,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하는 것도 가능. 아무튼 5번도 역시 행정절차법 규정입니다. 30번 정보공개법 이야기 나왔네요. 옳지 않는 거.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 의무기관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맞아요. 예, 우리 공공기관 원래는 다른 법률에는 사립대학교는 공공기관이 아니죠. 그런데 이 정보공개법에서는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단 말이야. 정보공개법 대통령령이에요. 각급 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죠. 네, 권리를 가지죠. 맞습니다.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맞아요. 그래서 이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라고 꼭 하시고, 3번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해당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뭐라고? 법인, 권리능력사단이나 재단도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정보공개 청구는 꼭 정보공개 청구서라는 문서로 할 필요는 없어. 이때는 말로써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말로 할 때는 담당 공무원이 그 내용을 이제 조서에다가 담아가지고 이거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5번은요. 정보공개 청구자는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는 점만 입증하면 족합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말이 좀 어려운데 정보공개 청구자는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100% 정확히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어느 정도 보관 가능성이 있다라는 개연성, 네, 개연성은 바로 10중 8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돼요. 그래놓고 공공기관은요. 그 정보가 폐기가 돼서 더 이상 우리가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반박해야 돼요. 반대 증명하면 됩니다. 근데 항변을 할 수 없다. 네, 반대 증명하는 거. 항변을 할 수 없다. 이건 잘못된 말이고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 입증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주장할 수는 있어요. 틀렸습니다. 여기서 틀린 거는 맨 뒤에 항변을 할 수 있다라고 바꿔야 돼요. 자, 31번 문제.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 틀렸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네, 사정재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는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는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재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행정심판법은 바로 사정재결 제도를 인정하고 있어요. 이번에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게 뭐냐? 행정소송법은 없습니다. 일단 현행법상 없어.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위를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게 의무이행 소송인데 우리 행정소송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법에는요. 행정심판법에 세 가지 심판 뭐죠? 취소심판, 무효확인 심판, 그리고 의무이행 심판 딱 세 가지가 있잖아요. 3번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 의회가 하는 것, 즉 시도지사 또는 시도 광역단체 수준에서 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죠. 네. 반대로 구청 수준에서 한 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은 시도,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4번 보시면
새로운 처분의 처분 사유와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해서 판단된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없다면, 여기서 핵심은요, 동일성이 없다면이에요. 동일성이 없다면. 그러면 이 사유가 지금 두 개가 나오잖아요. 새로운 처분 사유와 그 다음에 종전 처분의 사유 있죠. 이 사유가 동일하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판례에 따르면요, 새로운 원인에 의한, 새로운 사유에 의한 처분은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저촉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울 거예요, 수험생 여러분. 일단 기속력이라는 것은, 기속력 나왔죠? 기속력은요, 법원의 판결의 결과를 행정청 또는 관계행정청이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기속력인데, 우리 판례는 얘기합니다. 종전 처분에 취소된 이유가 절차적인 사안이었다고 한다면 새로운 처분에 대한 새로운 이유를 내세워서 동일한 처분을 하더라도 이것은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5번. 요거는 이른바 그 재심판 청구 금지죠. 그래서 일단 재결이 있으면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는 얘기입니까? 바로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32번. 질서 위반행위 기준법상 과태료. 옳은 것은,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가 아니에요. 이건 틀렸어. 우리 이 법률에는 특별히 과태료에 대한 불복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그래서 과태료 부과받으면 6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서 이른바 과태료 재판이 열립니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2번. 과태료는 행정벌에 해당하므로, 행정벌에 해당하므로까지 맞습니다. 여러분, 행정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대한 제재가 행정벌이야. 근데 행정벌은 크게 나누면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행정형벌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역시 행정벌 해당하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 과태료도 소멸시 규정이 있습니다. 법을 위반한 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부과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요. 이게 소멸시효예요. 3번은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에 동시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그 각 위반 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중에 중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중한 과태료. 그러니까 2만 원짜리와 5만 원짜리가 있으면 5만 원짜리를 부과하는 거지, 지금 3번처럼 뭐 합산해서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 4번을 보면 과태료,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요,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주의 원칙, 여기 책임주의 원칙은 고의 또는 과실을 말합니다. 지금 국가고시 시험에서 제가 보기에는, 제 기억으로는 요 책임주의 원칙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요.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은 책임주의 원칙이 고의 또는 과실을 말해요. 우리 질서 위반 행위 기준법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5번은 이 질서 위반 행위 기준법은 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일반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이것이 우선 적용되는 거죠. 틀렸죠, 이것도. 33번입니다. 33번. 1번. 행정심판을 권리구제를 위한 필요적 전심 절차. 그러니까 반드시 거친 다음에 행정소송으로 가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법이 이걸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하는데,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할 수 있도록 했어.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거쳐야 돼요. 그리고 거치고요, 거기에는 이른바 사법 절차를 준용해야 됩니다. 즉 재판 절차, 마치 재판처럼 운영하라 이거야. 재판처럼. 그래서 쌍방 심리주의, 그 다음에 대등한 쌍방 간에 대등한 무기를 갖고 서로 싸우도록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2번.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큰 차이점이죠. 행정소송은 유법성만을 다툴 수 있어. 그런데 행정심판은 유법성 플러스 부당성도 다툴 수 있습니다. 3번은요. 처분의 효과가 이거는 이른바 소의 이익인데, 일단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로 소멸했다. 예를 들면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았는데 2개월이 지났다. 그럼 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다툴 이익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소멸된 뒤에도 혹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중적 처분이다. 이런 경우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4번은요. 당사자 소송은요. 공법상 법률 관계에 관한 다툼에 관한 소송이죠. 그래서 이 항고 소송은 가처분 규정이 적용되잖아. 근데 당사자 소송은 거의 민사 재판처럼 진행이 됩니다. 민사 소송. 그래서 민사 소송상, 민사 집행법상 또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우리 행정소송법 8조에 이렇게 돼 있죠. 행정소송법 8조 2항에 본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이 적용된다라고 돼 있어요. 5번은 행정소송법은 소송에 관한 각급 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되면 각급 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틀렸어요. 그래서 여기 틀렸는데 각급 법원이 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만이 이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대법원. 네. 그 앞에 문제에서 나왔다고 이게 저 앞쪽에 보면은 행정자치부 장관은 좀 나왔는데 그거거든요. 근데 각급 법원이 심사는 가능하지만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은 대법원에 있고 대법원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통보합니다. 34번 문제 보시면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결격 사유를 하는 건요. 국가공무원법 33조인가에 보면 다음과 같은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라고 돼 있어. 그게 결격 사유예요. 그리고요. 당연퇴직이라는 것은 일단 공무원이 된 사람이에요. 공직에 재직 중인 사람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당합니다. 그런데 결격 사유와 퇴직 사유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하나 틀려. 네, 몇 가지 틀려요 참. 그래서 이 선거유예 기간 중에 있는 선거유예를 받았다 하더라도 당연퇴직 사유는 아닙니다. 1번 틀렸어요. 2번. 자, 시보 임용행위라고 나오죠. 공무원을 정식으로 임명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 능력 판단을 하는 기간이 있어요. 이걸 시보 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또는 1년 동안에 시보 기간을 거쳐야 돼요. 이때는 신분 보장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어떤 사람이 시보 임용 기간을 거친 다음에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긴 했는데 과거에 시보 임용 절차에 하자가 있었던 거야. 그렇다고 해서 정규 임용 행위가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규 공무원 임용과 시보 임용 행위는 별도의 임용 행위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시보 임용이 취소됐다 가지고 정규 임용이 취소돼서는 안 된다. 네, 이런 류의 판결이 있었어요. 2번이 맞고요. 3번 보면 직위 해제라는 것은 징계가 아니에요. 근데요, 해임 처분은 징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뭐 처벌을 이중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는 징계고 하나는 징계가 아니니까 이걸 두 개를 동시에 했다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어긋나지 않는다 이거야. 그다음에 4번. 파면과 해임은 징계 하나죠. 근데 파면은 두 가지는 이제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똑같은데 파면당하면 5년이 있어야 공직으로 다시 들어오고 해임당한 경우는 5년이 있어야 다시 공무원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간은 다르죠. 5번은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아까 동그라미 1번에 봤듯이 그러한 결격 사유가 있는지는 채용 후보자 명부 등록시가 아니라 일단 시기적으로 보면 채용 후보자 명부에 올라갔다가 나중에 그 사람 중에서 이제 임명하는 거거든. 그래서 임용시입니다. 임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35번. 당사자 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거. 네, 이것도 조금 어려운 문제네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판례를 자꾸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2번 동그라미 2번 보면 요건 안 된다라고 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관리처분계 요거 보시면요. 네, 이게 35번에 2번을 보면 조합결의가 있었고 시기적으로 보면 조합결의가 요 시점에서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인가처분이 나온 거예요.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이 있어. 네, 여기에 설사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인가처분이 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투라는 거예요. 이걸 다투면 안 된다 이거지. 네. 조합결의 하자 있으면 이걸 이유로 해가지고 인가처분의 무효하기를 구해야지. 지금 보면 2번처럼 조합 총회 결의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소가 안 된다. 네,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2번. 36번 문제.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의 일부를 하급기관에 위임 가능합니다. 네, 2번.
네, 이것도 가능해요. 이른바 재위임 가능하다. 예, 위임받았을 때 어때요? 사무를 위임받는데 이 자체를 또 다시 어떻게? 하급 행정기관에 또 재위임합니다. 3번은 네, 위탁 가능하다는 건데 위탁.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많은 뭐 공기업, 공사공단 이런 게 많아. 그러면은 이 중앙부처의 행정직 공무원들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다 전문적이고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기관에다가 이 업무 자체를 위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위탁받아서 처리하는 기관들은 이른바 공무수탁 사인의 지위에 서서 행정 주체의 역할을 합니다. 4번 이것도 되겠죠. 부처의 장은 다른 기관들에게 사무의 조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에게. 자, 5번은 이거 틀렸는데요. 5번은 우리 정부조직법에 보면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예산이 없으면 못하지. 그러니까 예산상의 조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7번 보시면 일단 국유재산은 크게 나누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 행정재산 속에 바로 거기 1, 3, 4, 5번이 있는 거죠. 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재산, 공공재산. 요 네 가지가 행정재산이야. 그리고 이제 일반재산으로 나뉘는 건데 일반재산은 과거에 잡종재산이라고 했죠. 그래서 행정재산이 아닌 기타 재산이 일반재산인데 일단 시효취득, 여러분 민법에서 배웠던 시효취득 제도는 바로 일반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지 행정재산은 안 됩니다. 공용폐지가 되어야만 일반재산이 되고, 그죠? 그래야만 시효취득 대상이 된다는 것이 아주 우리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에요. 정리하면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어야만 일반재산으로 바뀌고 그래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됩니다. 38번 공시지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나누잖아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필지 중에 표준지를 정해서 이거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한 번씩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넘겨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받아서 표준지 주변에 있는 개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결정합니다. 그런 거죠. 자, 1번부터 보면 개별 공시지가는요, 뭐 각 필지마다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 돼요. 1번 맞아요. 그래서 개발 부담금 같은 거. 3번 먼저 볼까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 수용 보상금 산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이거 구별하시고 동그라미 2번 보면 이의 신청 가능해요. 개별 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잖아.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야 우리 땅이 왜 이렇게 비싸게 나왔냐 지가가. 그러면은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에도 불복하는 경우에 이의 신청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면 그냥 법원에다 소송 제기하면 돼요. 맞죠? 그래서 5번부터 보면 표준지 공시지가도 마찬가지라고.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의 신청하고 이의 신청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하면 다시 소송 제기하면 돼요. 따라서 4번이 틀렸어요. 표준지건 공시지가간에 처분성이 인정돼가지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소송 제기하는 거예요. 39번 보겠습니다.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보시면 경찰 장구란 뭐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맞습니다. 이런 걸 그냥 경찰 장구라고 표현합니다. 2번 경찰관이 보호 조치를 할 때 구호 대상자가 휴대하고는 무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 뭐 자살을 기도한 사람이 갖고 있던 무기, 흉기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럼 이걸 잠시 빼앗아 가지고 영치할 수 있습니다. 보관할 수 있는 거야. 3번 불신검문이라는 게 있죠. 거동이 수상한 자를 세워가지고 막 질문할 수 있고 휴대폰을 수색할 수 있는데 경찰관서로 갑시다 이렇게 요구하는 게 임의동행이에요. 임의동행. 임의동행은 영장 발부가 없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걸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3번이 틀렸네요. 이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임의동행 했어. 그럼 4번에 보면 6시간이에요. 최장 경찰관서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시간은 6시간입니다. 6시간 지나면 집으로 돌려보내줘야 돼. 5번은 이렇게 경찰관이 적법한 직무 수행을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상, 손실 보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 네, 법률에 분명히 있습니다.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여야 한다. 자, 마지막 문제 40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권리로서 옳은 것은 기억 보시면 주민투표제도가 있죠. 예, 주민이 지방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주민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제도인데, 자, 이거는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보장되는 권리일 뿐이지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이 말은요, 국가가 주민투표제도를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억 틀렸고. 니은. 자, 주민소환제도가 또 있죠. 네, 공직자를 퇴출시키는 건데, 투표한 다음에 그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한다. 네, 그러면 아예 투표함을 열어보지 않습니다. 맞죠? 개표하지 않는다. 디귿. 조례재정 개표 청구권이 있는데, 이렇게 뭔가 그 재정과 회계와 관련된 사항들은 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담금 부과징수, 네, 이런 것들은 제외 상황으로 딱 규정되어 있어요. 맞아요. 리얼은 우리나라에 현재 주민소송제도가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주민소송제도는 회계나 재무 관련해서 주민이 감사 청구했는데 감사 청구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법원에다 제기하는 주민소송제도가 마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해설을 해놓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우리 행정사가 정상적으로 공부했으면 제가 보기에 90점 이상은 다 나올 수가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전히 행정법 시험이 좀 고득점으로 가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금년에 이제 내년에 대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칩니다.